범인은 우리 생각하고 있던데. 얼굴에 가득한 멍과 팔다리의 상처들. 누군가로부터 맞은 것으로 보였지만 가해자를 찾을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소녀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도 없었습니다. 이름을 찾지 못한 소녀를 사람들은 수원 노숙 소녀라고 불렀습니다. 소녀의 이름보다 먼저 찾은 건 가해자였습니다. 경찰은 수원역 일대 노숙자 사이에 떠도는 말을 듣고 노숙자이자 지적장애인이었던 남성 2명을 범인으로 체포했습니다. 두 남성은 범행을 자백했고 폭행 주동자인 정 씨는 5년형, 뺨 2대만 때렸다는 강 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고도 한참 50일이 다 되어서야 자신의 이름을 찾은 소녀는 찾아오는 친구도 없이 그렇게 쓸쓸한 장례를 치렀습니다.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8개월 뒤 검찰은 소녀를 폭행해 사망케 한 주범이 따로 있었다며 가출 청소년 5명을 체포한 겁니다. 첩보를 듣고 사실을 추궁하자 청소년들도 범행을 순순히 자백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백은 강요된 것이었습니다. 가출 청소년들을 범인으로 확신한 검찰은 답을 유도하고 드러난 사실을 꿰맞추려고 했습니다. 운동장을 기준으로 좀 낮은 쪽 건물이야, 아니면 운동장 기준으로 좀 높은 쪽 건물이야? 낮은 쪽. 운동장 기준으로? 그건 운동장을 기준으로 약간 높은 쪽이지. 이제 그 날짜가 언제였냐면 작년 5월 14일 약 새벽 2시 30분경이거든. 그리고 정확한 장소는 그 고등학교 그 본관 건물 바로 앞에 있는 화단 옆에거든. 그렇게 이제 알면 돼. 범인은 아직 안 잡히고 범인은 우리 생각하고 있던데. 무죄를 입증하고 싶으신 거예요? 네. 엄마의 말에 따르면 소녀는 5월 10일 오전 집을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때 소녀는 혼자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소녀의 엄마는 소녀가 집을 나가기 전날 남자친구 1명과 여자친구 1명이 집에 와 잠을 잤고 자신이 집을 비운 사이 아이들 모두 집을 나갔는데 살펴보니 반지와 목걸이가 없어졌다고 증언했었습니다. 즉 소녀가 가출할 때 소녀 곁엔 친구 2명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는 소녀가 가출했을 당시 머문 적이 있는 쉼터를 찾아가 봤습니다. 그 친구들도 함께 이곳에 머물지는 않았을까? 학생이 4월 18일 날 왔고 그 다음에 또 온 게 이제 27일이더라고요. 소녀는 일이 나기 한 달 전쯤에도 가출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채팅 친구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보였는데 그 친구들에게 이유 없이 맞은 채로 쉼터를 찾았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맞는 일이 종종 있었던 듯합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의 연락처도 남아있질 않습니다. 버디버디 메신저에서 채팅방에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친구가 없으니까 온라인에서 친구들 만나고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온라인 채팅을 유난히 좋아했다는 소녀는 채팅할 때 쓰는 이름도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지훈이고 아이디도 제 기억엔 지훈이었어요. 그 챗 메신저 아이디도. 지윤. 한 번은 일시공비를 없다 그래서 내주러 갔고요. 아, 나 가출했는데 그냥 하룻밤만 재워줄 수 있냐고. 한 번은 신림에서 만나고 한 번은 안산에서 만났어요. 하지만 이 친구들도 소녀와 함께 집을 나선 아이들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소녀의 마지막 그 곁엔 누가 있었던 걸까? 소녀의 사인은
뇌경막하 출혈. 가해자가 소녀를 내버려두지 않고 응급조치를 했더라면 목숨을 구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아쉽죠. 이 정도로는 그 치료를 받으면 거의 다 생존하니까. 네. 최종 사망 추정 시각은 일요일 밤 9시에서 12시 사이. 폭행 시각은 예컨대 뭐 8시에서 11시 사이 뭐 그때쯤 있었을 걸로 그렇게 추정하죠. 위쪽으로 쭉 뻗은 오른팔, 한쪽으로 휘어진 다리. 조금은 부자연스러운 이 자세는 혹시 정신을 잃은 뒤 옮겨진 흔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 아무리 밤거리를 하더라도 그런 모양새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대단히 이상하게 보여질 수 있고 목격자를 남기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피해자가 그 폭행을 가한 가해자 혹은 가해자들과 함께 학교 안까지는 자발적으로 걸어서 왔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모습도 CCTV에 찍히지 않았던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일요일 밤이면 닫아놓는 낮은 정문을 넘어간 뒤에 정문 옆 화단을 타고 올라가 건물 벽에 붙어서 갔다면 CCTV에 모습이 찍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교내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후문입니다. 많이 넘어왔죠. 애들 저기 살이 있어가지고 밖으로 넘어가지고. 휴일 밤 깜깜하고 문 닫힌 학교에 10대 소녀를 끌고 와 폭행할 만한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 그런데 소녀 주변에선 깨지지 않고 알이 온전한 소녀의 안경이 발견됐습니다. 이것은 폭행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됩니다. 폭행을 해본 경험이 있는 자가 흔히들 하는 의례적인 사전 조치거든요. 안경 벗어 뭐 이런 거죠. 가해자의 위협적인 행동에 제압돼 소녀는 크게 겁을 먹고 묵묵히 지시를 따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만이 아는 비밀은 철저히 지켜지고 있을까? 처음 노숙 소녀의 폭행 치사범이 노숙자들인 것으로 알려졌을 당시 사건을 보도한 신문 기사에 달렸던 댓글입니다. 이거 거짓말이다. 내 친구들이 때려서 기절해서 두고 온 거 안다. 친구들이 나한테 얘기해줬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 이제 가장 설득력 있는 증인일 것 같아요. 사건의 진상을 상당 부분 반영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천안에 딱 갔는데 버스가 끊겨가지고 거기 앉아있는데 남자 2명이랑 여자 1명이 저한테 말을 건넸어요. 막차가 끊긴 기차역에서 만났다는 또래 남자 1명과 오빠 1명, 그리고 또래 여자 1명. 그렇게 넷이 함께 역에서 밤을 지새던 중 오빠라는 사람이 지난밤에 여자애를 때렸다는 얘기를 무용담처럼 꺼냈다는 겁니다. 그런 소리를 했어요. 눈 쪽이 안 좋다고. 자기보다 뭐 지능이 떨어져서 그렇게 때렸다 소리를 들었고 뭐 얼굴이 그렇고 몸이 뚱뚱하다 그런 것 때문에 때렸대요. 그러면 기절한 애를 깨웠어야지 왜 그냥 냅두고 오냐 그랬죠. 그리고 때리고 온 아이의 이름이 지윤이라고 그들이 직접 말했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은주 양도 지윤이, 즉 소녀와 채팅을 한 적이 있던 터라 더욱 기억에 남았다고 했습니다. 돈 같은 거 뺏으려고 금품 같은 거 그런 거 뺏으려고 집에까지 집도 털었었대요. 집도 갔었대요? 네. 같이? 네. 남자 둘 여자 1명하고. 네, 갔었대요. 막 뭐 돈 같은 거 털었다는데 반지 비걸 같은 거 털었다는데 돈 같은 거. 이 말은 딸과 친구들이 나간 뒤 반지와 목걸이가 없어졌다는 소녀 엄마의 증언과 일치합니다. 은주 양이 알고 있는 얘기는 정말 노숙소녀 지윤 양 사건에 대한 진실을 담고 있는 걸까? 상당 부분 이제 그 사건과 연관한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은 디테일을 지금 내용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은주 양이 천안역에서 만나 얘기를 들었다는 또래의 세 남녀.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소녀를 폭행한 가해자. 그리고 소녀가 가출할 때 동행했을지 모를 친구들. 이들은 서로 얼마나 일치하는 걸까? 은주 양은 천안역에서 만났다는 3명 중 단 1명의 이름과 연락처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며칠 후 그 한 명인 민호 군이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민호 군은 자신은 폭행을 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노숙소녀 사건도 한참 후에야 친구에게서 들어 알았다고 합니다. 만나게 된 경위와 당시 있었던 사람, 어떤 그 이후의 그 행적,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최민호와 제보자의 진술이 모두 맞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다만 수원 노숙소녀와 관련해서는 전혀 모르는 내용이고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민호 군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수원역에서 지금 그 다른 친구들을 만났고 그다음 천안을 갔고 대전 갔던 과정 있잖아요. 예. 그게 맞기는 맞아요, 당시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가게 됐어요? 그걸 저도 기억을 못해서 지금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전 생판 진짜 모르는 일을 지금 와갖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너무 오래돼서 진짜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